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개론이라는 수업이지만 주로 여러 정보보호 관련 내용 중에서도 암호 기술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암호 기술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도구가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 암호 알고리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슬라이드가 긴데 양이 많죠? 68 안 뽑아왔어? 그래? 죄송합니다. 안 올라왔나 내가? 네? 아씨, 너 때문에 올라 지금 뽑아온 사람도 있는데, 예. 그래서 꼭 다음 시간부터는 교환을 뽑아갖고 와주시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분류하면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칭,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이런 알고리즘들은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조작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해시 함수는 지난 시간에 동전 던지기 설명을 간단히 했는데 그때 일방향 함수가 쓰인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해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 할 때 많이 쓰는 거가 이제 전자 서명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 알고리즘을 소개하기 전에 지난번에 4대 정보보호 서비스가 있다고 그랬죠. 정보보호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때 사용자들 또는 응용에서 요구하는 주된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밀성, 무결성, 인증, 가용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지난번보다 그 교과목 소개보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암호 알고리즘 통해서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밀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비밀성은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인가된 사용자들만 데이터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예요. 기밀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로도 표현되는데 우리가 비밀성을 생각해 볼 때 물론 군사 보안, 등급 이런 것들을 아마 상상해 보면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인데 이 비밀성의 경우에도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강도나 방법들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밀을 우리가 요하는 정보가 있다. 그럼 그 특성이 뭐냐? 그래서 데이터의 중요도도 이제 우리가 보통 등급을 군대에서 분류할 때는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기간도 있을 수 있어요. 대단히 짧은 것일 수도 있고 대단히 오랫동안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비밀을 이렇게 짧은 기간만 유지해야 되면은 보안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되면 보안 강도가 그만큼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특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럴 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암호 기술에서는 암호 키의 길이를 조절해 가지고 어떤 보안 강도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게 무결성인데, 이 무결성을 얘기할 때는 비밀성과 약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비밀성은 요 사용자들만 반드시 볼 수 있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서비스인 반면에, 무결성은 데이터의 변경을 못하게끔은 막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의 파일을 조작하는 것은 그게 암호화되어 있든 안 돼 있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결성은 어떤 비밀성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그 자체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고, 만약에 어떤 변경이나 조작이 있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알아채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발견. 뭐 변경의 종류에는 뭐 새로운 데이터가 삽입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가 제거될 수도 있고, 또 일부 내용이 교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무결성을 위협하는 어떤 공격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원천적으로 우리가 막기가 불가능한 거고 주로 발견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인증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일 텐데, 인증은 뭐 인증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 사용자 인증이겠죠. 나를 인증하는 거. 그래서 식별 플러스 검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우리가 식별하고자 하는 게 뭐냐? 김상진이라는 사람을 검증하고자 하냐? 아니면 김상진이라는 어떤 사람은 누군지 중요하지 않은데 그 사람의 어떤 신분, 그 사람이 교수인지 학생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식별이 되겠고, 그러면 그것을 그 주장된 것이 맞는지를 검증해야 되겠죠. 그 사람 교수가 맞는지 아니면 김상진이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이라는 것은 항상 식별과 뭔가 우리가 주장되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주장된 것이 맞는 건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겠고요. 유형에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것은 개체 인증, 사용자 인증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로 우리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단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개체 인증의 경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개체 인증의 경우에는 그 개체 인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라고 하는데, what one knows, what one is, what one have.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인데 뭐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what one knows는 사용자만이 알고 있는 지식,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쓰는 패스워드나 또 은행에 가서 누르는 핀 번호, 그런 것들은 사용자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사용자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 저만이 갖고 있는 특징, 그게 뭐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눈동자가 될 수도 있고 지문이 될 수도 있고 뭐 얼굴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주로 생체 정보를 많이 이용하겠죠. 사람을 인증할 때는. 그 다음에는 그 특정한 인증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용해서 인증하는 거예요. 뭐 아이디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실제 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인증할 수 있는데, 보통은 한 가지만 가지고 했을 때는 보안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주로 여러 것들을 혼합해서 하고요. 보통 많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조합을 이용해서 인증을 할 경우에는 투-팩터 인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ATM 기계에 가서 돈을 인출한다. 그럼 그때 인증하는 방법이 투-팩터 인증이에요. 뭐를 쓸까요? 예? 카드, 비밀번호. 그렇죠? 카드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카드는 사용자만이 갖고 있는 요 세 번째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요것만 갖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넣고 나서 뭘 해야 돼? 또 핀 번호를 넣어야 되죠.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서 투-팩터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인터넷 뱅킹 할 경우에도 뭐 패스워드도 넣고 또 어떤
OTP나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보안카드가 있으면 그걸 또 추가적으로 쓰는 거고, 그런 것들은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투팩터 인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지문까지 같이 쓰면 그 3팩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증은 이제 개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 정보를 이용하고, 이런 용어들이 혹시 많이 볼 수 있어서 투팩터 인증이라는 거는 이런 요소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쓰는 거고, 여러 가지를 쓰는 것이 보안 강도를 높이는데 좋겠죠. 네. 그 다음에 그 4대 정보보호 서비스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정보보호 서비스 할 때 또 많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부인 방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나중에 나는 그걸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인 방지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통신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나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받은 적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난 보낸 적이 없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송신 부인 방지, 수신 부인 방지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통신에서 우리가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통신을 할 때,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누군가는 그 메시지를 받았다나 아니면 또 보낸 것을 부인해가지고 이득을 취할 수가 있겠죠. 문제가 됐을 때 난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이제 하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중간에 여기에 뭔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들을 교환할 때 당사자 간에 이렇게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뭐 이게 많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이메일 같은 시스템을 보면 이 보낸 사람의 메시지가 바로 그 수신자한테 가지 않습니다. 메일 시스템에 도착했다가 메일 시스템이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중개자가 어떤 중간에 뭔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 중개자가 있는 어떤 메시지 교환 시스템에서는 이 두 사람의 부인 말고도 이 중개하는 사람이 뭔가 부인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개념이 이제 포함된 것이 이런 전달, 제출 부인 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개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교환할 때 당사자끼리 할 수도 있고, 그 당사자들이 교환하는데 도움을 주는 또는 증인 역할을 하는 뭔가 중간에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도 뭔가 부인하고 뭔가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부인 방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 송신자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얘는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송신한 사람이 난 보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수신자가 뭔가를 제시해야 돼요. 뭔가를 제시해서 나 이런 거 있으니까 네가 보낸 게 맞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통 부인 방지할 때 쓰는 뭐 토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토큰은 누가 만들 수가 있냐면은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신자가 나중에 부인할 수 있으니까 송신자는 메시지 주면서 내가 한 게 맞다라는 뭔가 토큰까지 같이 줘야 되고, 그렇게 받았을 때에는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걸 안 받으면 서비스 자체를 안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부인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인할 수 있는 당사자가 내가 했다는 것을 뭔가 증명이 되는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신한 다음에 나 수신했다라는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뭔가 나중에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일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뭔가 기록이 남아야 되고, 근데 그 기록이라는 것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뭔가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을
그 나중에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반대쪽 사람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정보보호에서는. 물론 그럼 구체적으로 저런 토큰을 어떻게 만들지 하면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저런 부인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구나. 아니면 내가 한번 이런 걸 설계하면 이렇게 만들겠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어떤 전문가의 생각이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서 눈여겨볼 수 있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런 걸 만들면 어떻게 만들까? 그러면 내 어떤 생각과 이 생각들이 원래 지금 이루어지는 어떤 서비스들이 그 차이가 방식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 그래서 상식을 적으로 많이 생각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관련해서 최근 와서 많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프라이버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보보호 기술도 이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지지 않았으면 요즘 연구할 게 별로 없어지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추가가 됨으로써 요구가 많아짐으로써 또 이제 연구할 것들이 또 새로운 메커니즘들이 많이 필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프라이버시 얘기할 때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과 연관되는 정보가 수집되고 저장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제어하고 싶은 거죠. 내 정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유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인데 뭐 기존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가 많죠. 쇼핑몰에 가입할 때 난 이 정보를 쇼핑몰에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요구하고 우리가 안 주면 가입을 안 시켜주니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으면 편리하니까 자꾸 받으려고 하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이게 왜 필요해? 그걸 안 줬으면 좋게 이렇게 상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은 개인과 어떤 그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 간의 어떤 분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로 그런 것들은 법률로서 정부에서 규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사회적 이슈가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유지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안 받죠. 그래서 그게 법률로 이렇게 통과가 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개인정보보호에 여러분 학번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학교가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법률로서 이렇게 정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정보들이 수집되고 내 정보들이 노출됨으로써 내 프라이버시, 내 사생활이 너무 공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어떤 경우에 저처럼 맨날 페이스북에 제가 뭐 하고 있다 올리면 그 자체는 내 스스로가 나는 그거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 안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또 그 어떤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는 관점은 또 뭘 프라이버시 하고 싶다는 것은 개인마다 또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프라이버시 얘기할 때 익명성이라는 우리가 뭔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익명성을 가지고 받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좀 접근하면 되고 이 프라이버시 얘기가 나올 때 뭐 용어를 하나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빅 브라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빅 브라더. 그래서 이 소설 읽어보신 분 1984 안 읽어봤어? 하여튼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되게 옛날에 미래의 세계를 상상하면서 쓴 소설이에요. 근데 이 미래 세계에서는 어떤 독재자가 있고 이 독재자는 모든 그 시민의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빅 브라더라고 합니다. 빅 브라더 is watching you 해가지고 이 빅 브라더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의 행위들을
계속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빅브라더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알게 모르게 내 행동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방에 출입할 때 저는 그거를 안 쓰지만 그 세콤을 열고 들어가고 또 나중에 나올 때 세콤을 닫고 나오면 그 기록이 다 남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김상진이라는 교수가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 언제 방에 있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이제 차량 들어올 때 다 찍죠. 그래서 뭐 막지는 않는데 들어올 때 하여튼 번호 인식을 다 해요. 그러면 또 김상진이 언제 들어왔고 학교에 언제 나갔는지도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도입할 때 이것을 악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답받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죠. 교수님 연구실 같은 경우도 다 있는데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보들을. 근데 어쨌든 악용 하나 안 하는 건 다음 문제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군가는 다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맨날 저도 이렇게 고속도로로 출퇴근하는데 편리하니까 하이패스를 가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온 거 빠져나가는 건 또 그 도로교통공사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김상진이가 언제 어떤 톨게이트 지났고 어디를 갔고 다 아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뭘 하는지는 모르겠고 법률로서 그런 것을 함부로 못 쓰게끔 막아는 놓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행위들은 다 관찰이 되고 있는 거죠. 신용카드 쓰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는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고 그런 것들이 현실이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하자. 그것들이 이제 암호 기술에서는 좀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라이버시의 종류를 우리가 크게 이 암호 우리 연구하는 사람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내용 프라이버시, 행동 프라이버시, 위치 프라이버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프라이버시가 뭐냐? 이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이 중에 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회사에서 뭔가 서비스 제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합니다. 그럼 어떤 프라이버시 제공하는지를 여러분들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내용인지 행동인지 위치인지. 그래서 내용은 내가 예제로 들어봤는데 어떤 만화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만화를 보는지를 모르게끔 하고 싶은 게 내용 프라이버시겠죠. 만약에 내가 만화를 본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떤 만화를 본지 모른다는 경우에는 행동 프라이버시는 보장이 안 됐지만 내용 프라이버시는 보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인 만화를 보고 있는 건지 무협 만화를 보고 있는 건지 순정 만화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용 프라이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나가서 내가 아예 그런 만화 자체를 보는 것까지 숨기고 싶으면 행동 프라이버시가 될 수 있죠. 물론 행동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내용 프라이버시는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되나? 어쨌든 만화를 보는지는 몰라도 그게 좀 이상하네. 예제를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프라이버시들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꼭 그 상황들이 여러 가지니까. 근데 내용 프라이버시라는 건 영화 같은 경우, 뭐 만화 같은 경우 어떤 만화를 보는지, 행동은 만화를 보고 있는지, 영화를 보고 있는지, 음악을 감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숨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 프라이버시는 어디서 집에서 하고 있는지, 뭐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지,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숨기는 게 위치 프라이버시고 그 위치 프라이버시가 안 되다 보면 뭐가 될 수 있냐면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 위치 프라이버시, 위치 추적 같은 경우에 뭐 현재로는 핸드폰이나 하이패스나 신용카드나 CCTV나 출입카드 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노출되고 있어요. 그것을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뭘 쓰려고 그러면 동의를 하죠. 뭐 애플 같은 거 뭐 쓰려면 위치 활용하겠습니까? 예 해야지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받죠. 내 근방에 있는 뭐 커피숍을 찾아달라 그러면 내가 어디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GPS 통해서 위치를 확보하고 찾는 거죠. 근데 그 핸드폰에서만 위치 찾으면 좋은데 그 위치 정보가 어디론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프라이버시라는 얘기를 논하게 되면 그 프라이버시가 과연 어떤 프라이버시인가? 이 세 개를 다 하는 건가? 이 중에 하나만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건 요 요구사항 1만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때. 그래서 불관찰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더라도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관찰성. 그래서 불관찰성은 하나의 어떤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관찰했는데 내용은 뭔지 모르겠다. 무슨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위치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만 따지는 거예요. 불관찰성은. 그런데 불연결성은 하나의 행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들을 연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내용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돼서 내용 프라이버시 보장이 돼가지고 내가 어떤 만화를 보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모를 수 있는데 두 개를 봤더니 이건 누군지 몰라도 같은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김상진인지 모르지만 같은 사람이 요 행위와 요 행위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강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둘 개를 어떤 두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연결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 연결할 수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 써 있는데 우리가 프라이버시는 영구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어떤 행동은 어떤 의도하지 않게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불연결성이라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면 하나가 노출이 되면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다 노출된다고 볼 수 있죠. 누군지 몰랐는데 하나만 이게 김상진을 알면 다 연결은 돼 있어요. 그러면 다 이게 김상진이 한 거라는 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연결성이 제공이 안 되면 강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익명 아이디를 썼다. 근데 맨날 똑같은 익명 아이디를 써요. 그건 불연결성이 제공될까요? 안 되겠죠. 늘 김상진은 어떤 아이디를 써. 근데 그 아이디는 여러분 보면 이게 김상진은 몰라. 그렇지만 같은 사람, 이게 누군지는 같은 사람일 거는 알겠죠. 근데 나중에 그 아이디가 김상진을 알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논할 때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이게 되나 안 되나 볼 게 아니라 똑같은 사건들을 있을 때 그것이 같은 사용자로 매핑될 수 있는지 연결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익명 아이디를 쓴다. 그건 뭐 별로 해결점이 아니에요. 똑같은 익명 아이디만 계속 쓰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프라이버시 논할 때 좀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보장을 해주는데 아주 완벽하게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게 되면 그 보장받는 사용자들이 남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연구를 할 때 늘 조건부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으로 연구가 돼요. 그래서 조건부 프라이버시라는 건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지만 익명성을 보장해 주지만 어떠한 필요한 상황이 되면 까볼 수 있다. 누구? 아무나 볼 수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신뢰하는 기관이고 아니면 정부이면 정부는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면 허가가 되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어떤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만 있으면, 어떤 정보만 있으면 그 프라이버시를 열어가지고 누가 했는지, 뭘 했는지, 뭘 봤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조건부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봤을 때 이 조건부 프라이버시는 개별 사용자들이 뭔가 나쁜 짓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도입되는 거죠. 근데 이게 도입이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조건부 프라이버시를 열어볼 수 있는 그 주체가 또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으면 아예 안 쓰겠죠, 서비스를. 그래서 우리는 이건 조건부 프라이버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쁜 짓을 하거나 뭔가 문제가 되면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쁜 짓을 안 해도 심심하면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심심할 때 못 열어본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보장해 주면 우리가 조금 믿고 서비스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관, 이 열어볼 수 있는, 우리 철회한다고 그러는데 익명을 철회시켜가지고 누가 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 확인하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익명이라는 걸 악용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이고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보호에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어떤 권한들이 한 사람으로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이 집중이 되면 남용하기가 쉬워지죠. 혼자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심심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 남용 같은 것을 그러면 암호 세계나 또는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권한이 집중되면 어떻게 해요? 권한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암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을 분산시켜요. 그 권한을 분산시킬 때 사용되는 기술이 요겁니다. 임계 기반 어쩌고 이름은 복잡한데 N명한테 여기 TN인데 N명한테 그 권한을 나눠줘요. 근데 권한을 나눠주는데 N명한테 나눠주는데 N명이 다 동의해야지만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꼭 필요할 때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적으로 가면 NN도 가능하겠죠. 이 T는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T는 조절할 때 50이다. 20이다. 그럼 20이 50보다는 강도가 어떤가요? 약한 겁니다. 2명만 모이면 돼요. 10명 중에 2명만 오케이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 50이면 10명 중에 5명이 모여지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요 T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도입할 때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10명 중에 최소 반 이상은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분산시키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한 3명만 모이면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적으면 적을수록 서비스를 받는 건 쉬워지죠. 그래서 요 개념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 예제를 얘기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핵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핵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 아니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지만 그래서 대통령 혼자 어떤 키를 갖고 있어서 혼자 돌려가지고 삥 누르면 발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국방부 장관 어떤 사람 해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나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키를 잊어먹었어. 못해.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에도 NN으로는 못 가요. 그때에도 2, 3. 3명 중에 2명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까지 키를 돌려야 발사가 가능하고. 여러분 영화 같은 데도 그런 게 나와요. 그 핵잠수함, 그게 무슨 영화였더라? 핵잠수함에서 핵 발사할 때 그 끝까지 그게 덴저 워싱턴이 누가 그거를 거부해가지고 발사를 못하는
그러니까 그 선장이 거기에 장이 혼자 그냥 술김에 돌려가지고 발사를 못하게끔 막아야 되는 거. 그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그렇게 해야 될 거죠. 권한이 누가 집중되면 그 권한을 남용할 수도 있고 실수로 그 권한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권한을 나누고 또 권한을 나눴을 때 뭐 5명인데 5명이 다 모여야 한다 그러면 가용성 측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할 때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죽어도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상황에 맞게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라이버시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고, 한 가지 이제 설명하면서 좀 빠진 내용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논할 때 그 프라이버시를 누구한테 보호해 주냐. 그러니까 누가 볼 수가 없는 거냐.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조차도 몰랐으면 좋을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한 프라이버시는 나 서비스 제공자 외에 나머지 사람들한테 내 행위를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나아가면 뭐까지 하고 싶으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만화 사이트 가서 만화를 보는데 그 만화 사이트를 제공하는 사람도 내가 어떤 만화를 보는지 모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겠어요? 뭐 여러 가지 결제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준다는 건 누구한테 내 행위를 보호해 주냐, 누가 모르게 하는 거냐,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해주는 거냐, 아니면 나 말고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통신 메시지를 보는 사람들은 모르게 하는 거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논할 때 잘 검토를 해야 되고, 만약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설계할 때 그러면 우리가 고객한테 이런 프라이버시 제공하는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남용을 안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안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잘 통제가 안 되면 이제 법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신용카드 쓰면 우리 신용카드 정보가 가는데 그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가 우리의 동의 없이 다른 다른 화장품 회사에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장치로 막는다기보다는 법률로서 또 통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얘기를 좀 4대 서비스, 암호 기술로 많이 하는 서비스들을 설명드렸고, 요즘 이슈가 되는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 조금 암호 알고리즘 얘기하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 네트워크 수업 다 들었죠? 데이터 통신 뭐 들으면 우리가 하는 이 데이터 통신은 7레이어 알죠? 통신 계층 아시죠? 이 계층에서 어느 계층에서 그 암호 알고리즘을 우리가 적용하냐에 따라서 또 그 어떤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통신 계층에서 1계층에서 뭐하고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또 구분해 보면 출발과 끝과 관련된 프로토콜이 있고, 출발과 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와 관련된 어떤 프로토콜이 있죠. 그래서 1계층, 2계층, 3계층까지는 요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4계층, 트랜스포트 레이어부터 위까지, 응용 계층까지는 이제 얘와 얘 간의 프로토콜이거든요. 출발과 끝 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 계층을 뭐 응용이든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 위에서 하게 되면 이제 단대단 통신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출발과 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거쳐가는 어떤
노드나 뭐 그런 것과의 어떤 통신, 거기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홉 바이 홉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대단으로 이루어질 경우와 홉 바이 홉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갖고 설명을 하냐면 제일 쉽게 이해하는 것이 비밀성. 그러니까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암호화해서 하는데 단대단은 이렇게 가서 중간에서는 아무런 뭔가 조작 없이 끝에 가서 푸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대단이 될 테고 홉 바이 홉은 계속 중간중간 노드들이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럼 암호 기술을 치면은 풀었다 다시 암호하고 풀었다 암호하는 거예요. 여기서 쓰는 어떤 키,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 키를 가지고 똑같은 알고리즘 쓰는데 키를 바꿔가는 거예요. 나랑 이 친구랑 사용하는 키가 다르고 또 이 친구랑 사용하는 키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용자마다 다른 알고리즘 갖고 통신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같은데 우리가 이제 여러 사용자 간에 통신하려면 뭐만 바꾸냐면 키만 바꾸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데 뒤에 설명드릴 텐데 이 경우에는 키는 누가 갖고 있어요? 얘와 끝에 있는 사용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노드들은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보는 거고 이 경우에는 얘와 얘 간의 키, 얘와 얘 간의 키, 얘와 얘 간의 키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받으면 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한테 줘야 되니까 얘가 풀 수 있는 걸로 다시 암호해서 주고 또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뭐가 문제가 될까? 이 경우에는 중간에서 풀고 다시 암호하는 게 필요 없죠. 그러면 이 노드들의 그런 기능을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기능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여기 보면 트래픽 분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여기 가능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요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요쪽 그림이 단대단, 요쪽 그림이 홉 바이 홉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를 우리가 통신을 통해서 전달할 때 통신에서 사용하는 어떤 통신 단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패킷이라 그러죠. 나는 이만큼 큰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이만큼 큰 메시지가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패킷 단위로 나눠져 가지고 프로토콜이 적용이 돼서 전달이 돼요. 뭐 그런 거를 이제 통신 시간에 배웠을 텐데 어쨌든 요걸 좀 더 쉽게 생각해 가지고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암호화를 해요. 그래서 C1, C2, C3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씩을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전달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전달할 때 우리가 전달하고 메시지가 C1이면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보통 우리가 통신으로 메시지 줄 때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그럼 이 메시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붙어요? 헤더라는 게 붙죠. 그 헤더에는 그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같이 들어가죠. 거기에 기본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송신자와 수신자 정보가 있겠죠. A, D. 출발이 A고 D다. 근데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라우팅 돼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중간에 보면 AD가 계속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못 보는데 우리가 이 헤더들은 암호화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가능한 거예요? 내용은 모르더라도 A와 D가 통신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돼? 알 수 있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트래픽 분석이 가능하다.
트래픽 분석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 간에 얼마만큼 통신을 자주 하냐, 언제 하냐 이런 것들은 내용을 모르더라도 헤더만 보면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근데 홉바이홉으로 하게 되면 이 자체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걸 알아야 여기가 판단해서 또 보내는데 얘네들은 요 사이 간에 계속 바꿔서 암호하니까 이 AD라는 정보는 요들끼리만 알 수 있게 암호화가 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요 정보는 여기서 여기 정보만 아는 거지 이거가 이렇게 갔는지 또 이게 이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약간의 뭐 타임 딜레이도 두고 막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같은 건지. 이것만 보면 모르잖아요. 이쪽 데이터만 보면. 그래서 홉바이홉으로 이런 식으로 비밀성을 보장하면 뭣도 보호할 수 있어요? 트래픽 분석까지 못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을, 암호 기술을 어떤 계층에서 적용하냐에 따라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좀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이게 깨지면 얼마나 불편하냐 이런 거는 다음에 좀 더 암호 알고리즘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어느 계층에서 암호 기술 적용하냐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보안 강도를 높이고 싶으면 둘 다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응용해서 할 수도 있고 이 자체는 우리가 TCP/IP에서 뭐 IPsec 같은 거를 의무적으로 쓰게 되면 우리 모르게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쪽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쪽은 우리 컴퓨터에서 직접 뭔가 브라우저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밑에 이렇게 떡 돼가지고 TLS 쓰는 게 그런 게 이제 브라우저에서 웹서버 간에 이런 식의 단대단 통신이 되는 거예요. 네. 잠깐 쉬었다가